엄마, 왜 아직도 이 알람이 울려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12년이 넘었는데. 어머, 그랬구나. 엄마가 깜빡했나 봐. 엄마, 왜 아직도 이 알람이 울려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12년이 넘었는데. 어머, 그랬구나. 엄마가 깜빡했나 봐. 메모를 열어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수진아, 그건 우리 딸 17시에 학교 앞에서 데리러 가기. 절대 잊지 말 것. 혼자 집에 가게 하면 안 됨. 꼭 데리러 가야 함.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엄마? 미안해. 30살 직장인 박수진은 어느 날 엄마의 핸드폰에서 매일 오후 5시마다 울리는 알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알람에 숨겨진 메모를 보는 순간 12년 동안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가족의 비밀과 사랑,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수진은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30살 직장인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8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결과 그녀는 팀장 자리까지 올랐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커리어우먼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주말에는 가끔 부모님 댁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수진의 가족은 평범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셨습니다. 수진은 외동딸이었기에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수진의 기억 속 부모님은 항상 자상하고 다정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딸을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학교 등하교는 물론이고 학원 픽업까지 항상 직접 해주셨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수지는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해 두셨고 아버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회사 이야기, 최근 있었던 일들, 주변 사람들의 근황 등 평범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후 5시 어머니의 핸드폰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알람을 끄셨습니다. 수지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30분 후 또다시 같은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는 무심하게 알람을 끄셨습니다. 수지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알람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어머니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러 가셨을 때 수지는 소파에 놓인 어머니의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수지는 핸드폰을 들어 알람 목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 오후 5시에 울리도록 설정된 알람을 발견했습니다. 알람의 제목은 1700-딸 학교였습니다. 수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30살이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2년이 넘었습니다. 왜 어머니의 핸드폰에는 아직도 이런 알람이 설정되어 있는 걸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어머니가 알람을 삭제하는 것을 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람 설정을 자세히 보니 이 알람은 매일 반복되도록 설정되어 있었고 무려 12년 동안 매일 울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알람에 메모가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 17시에 학교 앞에서 데리러 가기. 절대 잊지 말 것. 혼자 집에 가게 하면 안 됨. 꼭 데리러 가야 함. 그날의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됨. 수진이를 반드시 지켜야 함. 수지는 메모를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일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어머니는 자신을 혼자 집에 가게 하면 안 된다고 적어두신 걸까요? 그리고 왜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알람을 삭제하지 않으신 걸까요? 수진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친 어머니가 거실로 돌아오셨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의 핸드폰을 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수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직도 이 알람이 핸드폰에 남아 있는지, 그리고 메모에 적힌 그날의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추억 삼아 남겨둔 것이라고. 딸을 학교에 데리러 다니던 시절이 그리워서 알람을 지우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어머니의 설명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단순히 추억 때문이라면 메모에 그토록 절박한 문장들을 적어둘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잊지 말 것, 혼자 집에 가게 하면 안 됨, 그날의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됨이라는 표현들은 단순한 그리움이나 추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강박적인 두려움에서 나온 문장들처럼 보였습니다. 수지는 어머니를 계속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점점 더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급기야 어머니는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왜 남의 핸드폰을 함부로 보느냐고, 그리고 그런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은 평소와 너무 달랐습니다. 항상 온화하고 이해심 많으셨던 어머니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부모님 댁에서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알람 메모의 내용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특히 그날의 일이라는 표현이 수진을 괴롭혔습니다. 대체 12년 전 자신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진은 기억을 되짚어 보려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수진의 학창 시절은 평범했습니다. 공부도 적당히 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으며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 없이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오후 오시면 어김없이 학교 앞에 나와 수진을 기다리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혼자 집에 가거나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수진은 항상 어머니와 함께 귀가했습니다. 당시 수진은 어머니의 과잉 보호가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은 학교 끝나고 카페에 가거나 쇼핑을 다니곤 했지만 수지는 항상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놀고 싶다고 말했다가 어머니가 심하게 불안해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셨습니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초, 정확히 12년 전 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도 보호적이셨지만 그때부터는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수진을 감시하셨습니다.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하셨고 조금이라도 연락이 안 되면 극도로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어머니는 자주 악몽을 꾸신다고 하셨습니다.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되어 병원에 가보자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스트레스일 뿐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지는 그때의 일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람 메모에 적힌 그날의 일, 어머니의 강박적인 보호,
그리고 악몽들. 이 모든 것이 12년 전 봄에 일어난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진 자신은 그 시기에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 다녔고 어머니의 픽업을 받아 집에 왔던 기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아버지를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장을 보러 나가신 사이 수진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시던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2년 전 자신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냐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잠시 신문에서 눈을 떼고 수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왜 갑자기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아버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 핸드폰에서 발견한 알람과 메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수진은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12년 전에 무슨 일인가 있었고 부모님은 그것을 자신에게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한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수진에게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파고들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어떤 일들은 모르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다고, 그리고 부모님은 오직 수진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의 반응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기에 부모님은 이토록 말을 아끼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은 그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수진은 자신의 기억에 뭔가 빠진 부분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오후 수진은 부모님 댁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의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수진은 12년 전의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친했던 친구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잊고 있는 어떤 사건을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연락한 사람은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 미진이었습니다. 미진은 수진과 같은 반이었고 함께 학원도 다녔습니다. 수진은 미진에게 12년 전 고등학교 3학년 초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미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다만 그 시기에 수진이 며칠 학교를 쉬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학교를 쉬었다고요? 수진은 고등학교 시절 거의 결석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프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미진의 말에 따르면 3학년 초에 일주일 정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학교에 왔을 때 수진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전보다 조용해지고 멍한 표정을 자주 짓곤 했다는 것입니다. 수진은 자신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되짚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간 학교를 쉬었다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의 기억 자체가 흐릿했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무언가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의 기억에 심각한 공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을 펼치자 17살의 자신과 친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앨범을 천천히 넘기며 3학년 때 찍은 사진들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3월에 찍은 단체 사진에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년 초에는 반별로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그의 3월 사진에는 수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4월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 다른 사진에 수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진의 말을 뒷받침하는 증거였습니다. 수진은 분명 3월 중 어느 시점에 학교를 쉬었고 그래서 단체 사진을 찍지 못했던 것입니다. 수진은 인터넷에서 12년 전 3월의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시기에 지역에서 큰 사건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검색한 끝에 수진은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12년 전 3월 15일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근처에서 여고생 납치 미수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후 5시경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여고생이 정체불명의 남성에게 끌려가려는 순간 지나가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구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도주했고 피해 여학생은 큰 충격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신체적 피해는 없었지만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각해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에는 피해 학생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진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의 알람 메모에 적혀 있던 그날의 일이 바로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12년 동안 매일 오후 5시마다 알람을 울리게 한 이유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겠다는 어머니의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 수지는 그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토록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면 잊을 수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수지는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에 문의해 봤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부모님께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답을 듣기 위해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수지는 찾아낸 기사를 출력하고 친구 미진의 증언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기다려 다시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수지는 출력한 기사와 자료들을 가방에 넣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따뜻한 미소였지만 수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을 이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지는 부모님을 거실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12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더 이상 진실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출력한 기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12년 전 3월 15일자 납치 미수 사건 기사였습니다. 어머니는 기사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어머니는 12년 전 그날의 일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15일 그날도 어머니는 평소처럼 오후 5시에 학교 앞에서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학교 업무가 늦어져서 어머니는 약 20분 정도 늦게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그 20분 사이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지는 어머니를 기다리다 지쳐서 혼자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수진이 학교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골목길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검은색 승합차가 나타났고 차에서 내린 남성이 수진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수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행히 근처를 지나가던 시민들이 수진의 비명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범인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황급히 차에 올라타 도망쳤습니다. 수진은 구조되었지만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수진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신체적 상처는 없었지만 정신적 충격은 심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학교 앞은 이미 경찰차와 구급차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경찰에게 딸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납치 미수 사건의 피해자라는 말을 들은 순간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딸을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제 시간에 학교에 갔더라면 딸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 20분의 지각이 딸의 인생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은 어머니를 괴롭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딸이 납치되는 꿈, 자신이 딸을 구하지 못하는 꿈을 반복적으로 꾸었습니다. 수지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진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으며 사건에 대한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워 뇌가 방어 기제로 기억을 억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수진은 퇴원 후 사건 당일의 기억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의사와 상의한 끝에 수진에게 사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진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억지로 상기시켜 다시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낫다는 의사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수진에게는 단순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학교 픽업에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직장인이 된 후에도 어머니는 매일 오후 5시만 되면 그날의 공포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알람을 설정해 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제는 수진을 학교에 데리러 갈 필요가 없지만 알람이 울릴 때마다 딸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그날의 일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되새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진의 머릿속에는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거친 손, 자신의 비명소리. 그동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기억들이 조각조각 돌아왔습니다. 수진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기억의 파편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급히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수진은 물을 마시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그날의 기억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어머니를 기다렸던 것, 어머니가 오시지 않아 혼자 걸어가기로 결심했던 것, 골목길에서 느꼈던 섬뜩한 기운,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남자의 손이 자신의 팔을 잡았던 순간의 공포. 수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날의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히며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한참 후 진정된 수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그 후로 단 한 번도 저를 혼자 두지 않으셨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엄마가 그날 제 시간에 갔더라면. 수진은 어머니의 말을 막았습니다. 엄마,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20분 늦은 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은 저를 해치려고 한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엄마는 그 후 12년 동안 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수지는 어머니의 핸드폰에 있는 알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2년 동안 매일 울리는 그 알람이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노력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알람을 지울 수가 없었어. 지우면 그날을 잊을 것 같고 잊으면 다시 방심할 것 같았어. 그래서 매일 알람을 들으며 다짐했단다. 우리 딸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과보호가 때로는 숨막힐 정도의 관심이 모두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딸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을 12년 동안 안고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어머니를 괴롭혔고 매일 밤 악몽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자신을 얼마나 자책하셨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람을 만들고 매일 그것을 확인하며 딸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되새겼던 것입니다. 수지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심했는지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독립한 후 수지는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말에도 가끔만 방문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전화하시는 것을 귀찮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 한 통 한 통에 담긴 걱정과 사랑을 말입니다.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 수지는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그날 자신을 납치하려 했던 범인은 잡혔는지 말입니다. 아버지는 어둡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렸고 CCTV 화질도 선명하지 않아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경찰은 이것이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인은 미리 학교 근처를 배회하며 표적을 물색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걸어가는 여학생을 노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행히 그 후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은 부모님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자신만이 피해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의 연락처를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자신이 기억해낸 것들이 수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었지만 수진의 연락을 받고 기꺼이 만나주셨습니다. 형사님은 12년 전 사건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사건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고, 범인을 잡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지는 형사님께 자신이 기억해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범인의 목소리, 승합차의 특징, 그리고 범인의 손에 있었던 흉터 같은 것들을 말입니다.
형사님은 수진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형사님에 따르면 12년 전 그 사건 이후 5년 후 비슷한 수법의 연쇄 납치 사건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범인은 결국 체포되었는데 그의 집에서 여러 피해자들의 물건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 범인이 12년 전 수진을 대상으로 한 미수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확증을 얻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진이 지금 기억해낸 범인의 특징들, 특히 손의 흉터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님은 수진에게 정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비록 12년이 지났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다면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은 진술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사건은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 만약 그 범인이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었다면 자신의 증언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자신과 어머니가 그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의 일부가 될 것 같았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난 후 수진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12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억압하고 있었던 기억을 마주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치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진은 전문 상담사를 찾아가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트라우마를 제대로 치료하고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상담을 권유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거부하셨지만 수진의 설득으로 결국 상담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12년 동안 혼자 죄책감과 불안을 안고 살아오셨기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모녀는 함께 상담을 받으며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해 나갔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수진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회피해왔다는 것,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2년 전의 사건이 자신의 인생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조금씩 변화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죄책감이 과도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딸을 놓아주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수진을 걱정하셨지만 이전처럼 강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자신을 용서하고 과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어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함께 핸드폰의 알람을 지우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12년 동안 매일 울렸던 그 알람은 어머니에게 일종의 의식이자 안전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알람이 없어도 딸이 안전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좋은 엄마였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수진은 함께 핸드폰을 열고 알람 설정으로 들어갔습니다. 1700-딸 하교라는 제목의 알람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알람이 사라지는 순간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알람을 지운 후 어머니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수진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셨지만 이제는 적당한 빈도로 연락하셨습니다. 수진이 늦게까지 일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극도로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믿기 시작했고 자신도 믿기 시작했습니다. 수진도 변화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이전보다 마음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도 더 가까워졌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고등학교 친구들과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친구 미진과는 자주 만났습니다. 수진은 미진에게 12년 전에 있었던 일과 최근의 기억을 되찾은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미진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수진을 응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때보다 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졌고 오히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형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진의 진술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 12년 전 사건의 범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5년 전 다른 지역에서 체포된 연쇄 납치범이 수진의 사건 범인과 동일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추가 기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범인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었지만 그 범인이 자신 이후에도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만약 12년 전에 범인이 잡혔다면 다른 피해자들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수진의 책임이 아니라고, 오히려 수진이 용기 내어 기억을 되찾고 진술한 것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준 것이라고 말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과 어머니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여전히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고 특정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갔고 그 과정에서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매일 오후 5시가 되어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시간이 되면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알람은 사라졌지만 딸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랑이 불안과 죄책감이 아닌 신뢰와 격려의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수진은 승진을 했습니다. 팀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갔고 회사에서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삶도 풍요로워졌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졌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연애도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수진은 남자친구와 함께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남자친구를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네 사람은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모습이었습니다. 딸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식사 후 수진과 어머니는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베란다에 나가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이제야 알았어.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말이야. 그건 널 가두는 게 아니라 널 자유롭게 해주는 거였어. 수진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엄마의 사랑이 저를 지켜줬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의 사랑이 저를 자유롭게 해줬어요. 고마워요, 엄마.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것은 두 사람을 묶는 족쇄가 아니라 두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오후 5시마다 울리는 알람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변함없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비록 그 사랑이 때로는 과보호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그 근원에는 딸을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의 알람이 사라진 것은 과거를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를 극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후 수지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어머니는 그 무엇보다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수지는 짧은 스피치를 했습니다. 그녀는 하객들 앞에서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저를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때로는 제게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고 어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도 엄마 자신의 행복을 찾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행복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수지는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12년 전 그날 자신을 납치하려던 범인으로부터 구출된 순간부터 어머니의 알람을 발견하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치유의 여정을 걸어온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치유와 성장의 과정이 결국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시련을 주지만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핸드폰에서 매일 울리던 그 알람은 단순한 알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의 증거였고 가족의 끈을 상기시키는 메시지였으며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그 알람은 사라졌지만 그 의미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수진의 가슴 속에,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 속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깊은 사연과 절절한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진과 어머니의 이야기처럼 진실을 알고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 진정한 치유와 화해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